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금요일 뉴스 신세계 진행을 맡은 박평입니다. 제 옆에는 요즘 한창 연기에 물이 오르신 하승주 부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승주입니다. 네. 그리고 역시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실, 자, 이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권순송 박사님이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 권순욱 대표님이라고 인사를 드려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네. 권순욱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순욱입니다. 자, 오늘 바로 첫 뉴스 브리핑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바로 이 뉴스 브리핑 첫 번째 소식이 4월 27일 남북 정상이 만나는 정상회담이 열리는 내용입니다.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거든요. 어제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날짜가 결정됐습니다. 명칭은 제3차 정상회담이 아니라 2018년 남북 정상회담으로 정해졌는데요. 사상 첫 당일치기 정상회담이자 남측 지역에서 열리는 첫 번째 정상회담이거든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남쪽으로 오는 데에 있어서 판문점도 대한민국 영토 아닙니까? 이쪽으로 오는 데에 거리낌 없이 올 수 있다라는 점은 그만큼 그 남북 간의 깊은 신뢰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또 그러고 당일치기라고 하는 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뭐 필요한 때가 있으면은 편하게 와서 얼굴 한번 보고 뭐 필요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런 게 뭐 일상적 관례화적으로 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얼마나 큰 의미겠습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막 이렇게 대단하게 정상회담 이걸 넘어서 그냥 맞습니다. 일상적으로 필요하면 만날 수 있게 될 거다. 네, 그랬으면 좋겠다. 뭐. 그랬으면 좋겠다. 저 요거 관련해서 이 권순송 박사님께 이번에는 여쭙고 싶은데 네. 4월 27일이라는 날짜를 어제 사실 발표 나오기 전에 이때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측인가요? 아니, 계산이 간단해요. 계산이 간단하다. 네, 왜냐면은 북미 회담이 5월에 있기 때문에 5월을 안 넘긴다는 가정하에 보면 지금 3월 현 시점이 3월 말이잖아요. 네. 지금하고 3월하고 그 딱 중간이 4월 넷째 주예요. 네, 양쪽 그러니까 남북 회담도 해야 되고 북미 회담도 해야 되는데 남은 시간이 2달밖에 없으니까 그 중간을 보면 그래서 가장 빠른 날짜는 23일. 여러 차례 하면 23, 25, 27 이렇게 되는데 예. 딱 한 번 하게 되면 27일이 가장 적당하죠. 그냥 간단해요. 듣고 보니 간단하지만 사실 그걸 생각해내는 건 별로 안 간단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단순히 이제 돗자리 까신 게 아니라 계산의 산물이었다는 거, 예측의 산물이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남북 정상회담까지 앞으로의 일정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네, 일단 뭐 27일까지 이런저런 각종 실무적인 준비들을 남북 양측이 같이 해야 되겠죠. 그 보통 외교적인 프로토콜이라는 게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하다못해 뭐 식사 한번 내온데 뭐 식사 때 메뉴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까지 이제 양국이 같이 다 논의를 하고 하는 것을 제가 아는 건 아니고 미국 드라마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제가 뭐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공무원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실제로 그럴 것 같고요. 네. 한 달 동안 하는데 일단은 4월 4일부터 바로 실무회담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진행하기로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직접 만나는 건 4월 4일이 처음이고 그 다음부터 전화로 이제 통신으로 뭐 이런저런 협의를 하고 하는 것은 차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 문서 교환 방식으로 뭐 편지 같은데 이메일이겠죠 아마 뭐 문서 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착착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북한 김정은과 정상 외교를 한 중국에서는 양재츠 정치국 위원을 한국으로 보내서 북중 정상회담의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김정은의 방문이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보장, 정치적 협상 협의를 통해 한반도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거든요. 중국과의 긴밀한 공조 관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대한민국은 일단 그 이후에 죄송합니다. 남북한 특사, 북한이 특사 파견하고 난 이후에
미국, 중국 뭐 등등으로 러시아, 뭐 일본 등등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관계로 이제 특사들을 다시 새로 또 파견을 했던 게 이제 바로 뭐 지난주, 저지난주의 일이었었죠.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저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시진핑 주석을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거에 대해서도 또 우리 남북한을 둘러싼 여러 국가들, 뭐 특히 우리가 제일 궁금하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직접 중국의 최고위층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는 거죠. 사실 이것은 우리가 중국에 했던 나름대로의 외교적 배려에 대한 답변. 요게 이제 1차적인 의미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사이에 서로 숨기는 거 없이 최고위층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신뢰관계를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한중 관계에서의 보다 더 진화된 그런 의미, 이런 것들이 이제 읽혀진다고 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는 또 막 코리아 패싱 이런 얘기를 항상 했었고, 그러게요. 뭔가 북한과 중국이 이렇게 정상회담도 하고 그러는데 한국만 딱 아니냐 이런 기조가 좀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참 정말 망한 거죠. 예. 돌대가리들만 지금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양제츠가 온 것만 해도 사실 중국 입장에서 가장 극진한 예우를 한 거예요. 네네. 아닌 말로 뭐 그냥 알려주면 되잖아. 근데 직접 이렇게 그러니까요. 보내가지고 고위급을 보내가지고 직접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했다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오래 어제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긴 시간 만났다는 네. 거예요. 오늘도 이제 양제츠가 이제 강경화 장관도 만나고 네. 이런 일정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중국이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드 사태 이후에 네. 그 냉랭했던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다 바뀌었다는 네.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가만 보니까 우리 사드 때문에 또 난리도 아니었는데 가만 보면 그렇죠. 사드를 배치까지 한 상황에서 지금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건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중 관계 뭐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런 소식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 및 활동 과정에 박근혜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조윤선, 이병기, 안종범을 추가 기소했는데요. 국민을 구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은 또 방해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니 의문을 제기한 국민들에게 석구대죄하라는 이런 집단의 만행에 정말 치가 좀 떨립니다. 자, 이러한 어떤 과거의 문제들, 적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세월호 문제는 일단 비극이라는 점에서 참 말씀드릴 때 늘 주저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월호의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여전히 뭐 이런저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세월호 문제에서의 정말 가장 큰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박근혜 정권이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적대적이었나. 자국의 국민들이 불행한 사태를 맞은 사태였었는데, 이런 국가적인 비극 앞에서 정권은 국민들을 끝까지 계속 적으로 돌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유가족들이나 세월호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대해왔었죠. 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첫걸음으로 세월호 특조위를 갖다가 방해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정말 이 안에 도대체 정권이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이런 식으로 대처했는가는 우리가 정말 끝까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그게 해결이 돼야 많은 분들이 그나마 좀 속 시원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런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온갖 음모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토양 자체가 음모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토양을 만들어 놓은 거죠. 뭐 한편으로 추론을 해보면, 가장 상식적인 걸로 보면, 시작 자체부터 이게 이 박근혜한테 책임론이 제기되는 거, 이거를 막는 그 시작점부터 모든 게 이제 원래 첫 단추 잘못 깨면 그렇죠. 이걸 빨리 중간에 빨리 제자리에 되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잘못 깨기 시작하니까 점점 커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나무 쪼갤 때 보면 처음에 간단한 네. 그죠?
한 방 딱 간단한 틈을 내고 예. 이게 쭉 벌어지잖아요. 지금 저는 약간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어쨌든 이 한 번 네. 단추를 잘못 깬 거예요. 네. 이렇게 큰 거짓말과 이렇게 큰 부정으로 이어졌다라고 네. 보여지는데 결국 그러려면 다시 단추 다 풀고 네, 다시 그렇죠. 채워야 네. 되잖아요. 그 네. 진실이 빨리 밝혀지고 네. 처벌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아주 정말 엄한 처벌 받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배구조를 개편합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인데요. 보통 이렇게 재벌이 경영권 승계를 한다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꼼수를 부릴까?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현대자동차는 전공법을 택했다고 합니다. 세금도 회피하지 않고 주주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이라고 그렇게 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 같은 경영권 승계 방식이 참으로 낯섭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시죠? 네. 현대자동차가 요번 네. 그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평가가 좋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공개적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그 이후의 결과도 네. 굉장히 깔끔해져요. 기업의 지배 구조 자체가. 그런 면에서 좋습니다만, 여기서 또 기억을 하실 점이, 네. 그, 과거에 여태까지, 현대자동차는 꾸준히 경영권 승계 작업을 해왔고, 그간의 현대차가 경영권 승계 작업을 하는 데의 과정은, 이재용의 에버랜드 네. 사태 있지 않습니까? 예, 전환사채. 예, 예. 그거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 이재용은 에버랜드를 통해서 했었고요. 정의선은 이제 글로비스라고. 예. 네. 글로비스 딴 게 아니라 현대차 차 실어 나르는 큰 트럭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현대차의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들인데 이거는 사실 땅짓과 현직이죠. 현직이죠. 그냥 현대차가 그 글로비스에다가 다 물건 떼가지고 날라달라고 했으니까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회사 초기에 글로비스를 만들면서 정의선이 지금으로 왕창 취득을 하고, 거기다가 현대차가 있는 대로 이제 일을 몰아주니까, 글로비스가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적 대기업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예. 시작 자체는 아주 중소기업 네. 규모로 시작해서 세계적인 대기업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그 네. 대기업 특유의 밀어주기죠, 이게. 예, 맞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세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 이재용 씨가, 영어의 몸이 되어서 고생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니,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은, 최대한, 법망에서 걸리지 않도록 조심을 했다라는 게 역력히 보입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이렇게 경영권 승계 작업들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자이든 타이든 그게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되어가고 있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네.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들 지배구조 문제에 있어서 우리 간혹 LG 홍보팀 뭐하냐. 예, 그런 그래서 얘기 많이 하죠. 정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LG 홍보해주고 네. 그러잖아요. 사실 LG 그룹이 지배구조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그쵸. 바꿔낸 네.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에 최초로 1호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한 게 LG그룹입니다. 네. 그러니까 LG그룹이 굉장히 가장 모범적인 기업이었다면 현대차는 사실 삼성의 길을 따라갔다가 세상이 바뀌니까 이 바뀐 세상 흐름에 지금 올라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올라타지 않고 여전히 과거의 행태를 유지하려는 기업도 많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정도면 잘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분께서 해주신 말씀을 종합해보면 사실 이거는 현대자동차가 잘했다기보다는 이 정부를 만들어낸 이 촛불 시민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또 정부가 네. 열심히 일을 해줘서 이렇게 됐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또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대차 기업 집단이 시장의 요구에 부응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와 같은 승계 작업을 어쨌든 하려면 세금만 1조 원 이상을 내야 돼요. 네네. 처음부터 제대로 했다면 아마 1조 원보다 더 큰 금액을 내야 됐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그래도 세상이 바뀌어서 네.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국가가.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대기업에서 알아서 개선하되 시간이 많이 없다고 압박을 해왔었는데 그 성과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공정위에서 일을 제대로 하니까 네. 그 공정위한테 걸릴 일을 안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재벌들의 대응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점에서 이제 당연히 김상조 위원장도 열일하신 거가 맞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대차가 지배 구조를 뭐저저저해서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계획을 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역시 이제 정의선 회장한테 3세 경영권을 갖다 이제 물려주려고 하는 큰 일환이다. 요게 일단 1번이고요. 요 1번보다도 우리한테 사실 더 중요한 건 이 지배 구조가 이제 그림이 바뀌기 전에는 굉장히 그림이 복잡해요. 뭐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갖다 깔끔하게 쫙 만듭니다. 이게 이 그림이 복잡하다가 깔끔해졌다. 요 의미가 아니라 이 복잡하던 시절에는 뭐냐 하면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가 순환 출자 형식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A가 B 회사한테 출자하고 B가 C한테 출자하고 C가 다시 A한테 출자하고 그럼 뱀이 자기 뱀 꼬리를 먹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순환 출자를 하면 이게 이제 우리 세 명 있지 않습니까? 네. 권 대표님, 박 대표님, 저랑 이렇게 해서 돈 500만 원 제가 만들어요. 500만 원으로 권 대표한테 투자를 해. 네. 그럼 권 대표님도 그 투자받은 돈으로 다시 박 대표님한테 투자를 해. 그러면 우리 사이에 가진 돈은 총 500만 원밖에 없는데 나중에 시장에서 나오는 회사의 총 가치는 1,500만 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환 출자고 이 순환 출자를 통해서 안 좋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대주주가 매우 낮은 지분으로 여러 회사들을 지배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수단이 되고 둘째로 채권단 입장에서는 난 당신네 회사가 500만 원짜리 회사인 줄 알고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알고 보니 500만 원으로 1,500만 원을 뻥튀기 한 회사 아니냐. 그럼 나중에 채권단이 위험해져요. 근데 이런 식의 순환 출자를 갖다가 해소하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몇십 년 된 우리나라 재벌들이 다 그 짓을 했었으니까 몇십 년 동안 그걸 갖다가 해소하라 하는데 재벌들 그거 하려면 돈 많이 듭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돈 많이 들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걸 또 몇십 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근데 요번 기회에 일단 현대차라고 하는 국내 2위 그룹사에서 순환 출자의 고리를 거의 다 깨나가는 이런 식의 지배구조 개선을 하는 겁니다. 이번 지배구조에서 진짜 눈에 띄는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전에 설명한 순환 출자 구조로 되어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 IMF 위기 때 작살이 나버린 거거든요. 작살이 나버려서 그게 한 20년 동안 이 문제를 계속 해소하라고 20년 지난 거예요, 사실. 지났는데 이걸 정면으로 정말 일단 수직 구조로 확 만들어. 이번 현대차 현대그룹 구조를 보면 정말 간단하잖아요. 한눈에 간명하게 보이잖아. 이 구조는 거의 지금 처음일 거예요. 이게 새로운 모델로 또 각광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순환 출자는 굉장히 뭔가 복잡한 느낌이 드는데 그것이 이제 단순화됐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빼내거나 부정적인 작업 이런 거 몰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단순해졌으니까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일감 몰아주기 이게 이제 많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 지배구조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걸 하면은 지금 이렇게 지배구조 개선하는 것도 공정이 눈치 보는 일이고 일감 몰아주기 하면 안 된다 이것도 공정이 눈치 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제대로 된 경제 개입이 있고 기업이 그거에 대해서 눈치 보면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당하게 장사하고 떳떳하게 세금 낸다면 우리 국민들은 그 기업 굉장히 많이 아껴주고 또 심지어는 직접 홍보도 해주시는 그런 국민이시거든요. 현대자동차의 선택이 좀 앞으로 다른 대기업들, 재벌들의 좋은 영향을 끼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 FTA. 정말 잘한 협상이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저희 UBC에서도 그 평가를 전달해 드렸었는데요. 이 한미 FTA 개정 과정에서 환율 협의를 함께 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지 일단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에 이 뉴스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목을 보고 일단 이상한 거예요. 프리트레이드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FTA라고 하는 건 자유무역 협정인데 환율은 이거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아니 왜 여기서
FTA 협정에서 환율이라고 하는 건 나올 여지가 없는데 이게 나왔다라고 그러길래 일단 좀 이상했어요. 근데 이걸 찾아보니까 이제 구글에서 맨 첫 번째 뉴스가 그 조선일보 기사가 떴는데 예. 조선일보에서도 이것도 후들 까더라고요. 이걸 왜 말을 안 했냐? 국민들을 숨긴 거 아니냐? 등등등 그러는데 아니 FTA 협정에서 환율 협정을 논의했다라고 그러면 그게 진짜 이상한 거였거든요. 이런 거랑 좀 뉴스 포인트가 다른 거 아닌가 싶었는데 네. 알고 보니 이것은 정말로 그 언론이 어떻게든 흠집을 한번 잡아보려고 그러다가 그나마 저기 찾은 게 이거였는데 네. 좀 많이 헛발질이었다. 또 헛발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참. 이게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놨어요. 네네. 사실 한미 FTA는 기본적으로 실물 경제 이야기예요. 네. 실물 경제에 대한 협의를 하는데 환율은 통화잖아요. 네. 통화 분야까지 지금 논의하는 FTA에 통화 논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이게 환율 이야기가 나온 것은 미국에서 계속 그동안 그 무역 적자가 그 특히 아시아 국가들, 네. 중국, 일본, 우리나라의 그 고환율 정책에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FTA하고 별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외환 쪽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미 IMF하고 미국 재무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별개의 문제야. 근데 이 문제를 네. 이번 FTA 협상에다가 섞어치기 해가지고 마치 김현정 본부장이 환율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 쪽에 뭔가를 내주고 네. 받아온 것처럼 네.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네, FTA가 너무 잘 돼서 어떻게든 흠집 내보려고 이걸 연결시킨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우리 권순욱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김현종 네. 본부장의 해명도 있거든요. 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화면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약 2분 정도 되는 답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이제 그 환율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축구를 뛰고 온 그 선수에게 야구에 대해서 왜 얘기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다른 경기다. 예, 말씀인가요? 그게 서로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선 이제 어제 3월 28일 날 우리 그 한미 통상 장관끼리 이제 그 발표된 공동 선언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브리핑 내용과 동일하게 한미 FTA하고 철강 232조만 포함이 돼 있고 환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라이트하우스 무역 대표하고 저하고 합의를 본 겁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리고 제 생각에는 미국이 국내 정치적으로 12월 달에 지금 중간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그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아마 이 세 개, 그러니까 그 한미 FTA, 네. 그리고 232조 철강, 그리고 환율, 이 세 개를 묶어서 발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서도 미측에서는 환율이 별개 이게 사안이라는 것을 지금 명확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악관에서도 환율 관련해서 논의가 한미 FTA 틀 밖에서 네네. 이거 영문 표현을 보면은 outside the context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미 FTA 틀 밖에서 별도의 트랙이라고 돼 있습니다. separate track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네. 백악관이 지금 발표가 이게 진행 중이다. 이거 지금 아직도 협상 중이거든요. 어제 우리 기재부에서도 그렇게 발표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라이트하우스 무역 대표마저도 한미 FTA하고 철강하고 환율이 독립된, 그러니까 independent라는 단어를 썼죠. 사안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요즘 같이 이렇게 민주화가 돼 있고 투명해진 사회에서 이것을 거짓말이나 비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건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국회에서 비준을 받을 때 모든 게 다 공개가 되는데 예. 이것을 제가 뭐 숨겼다 아니면 뭐 이거 거짓말했다, 뭐 국민을 기만했다, 이건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들어보셨는데 굉장히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어떤 네. 의미로 사용됐는지 뭐 말씀해 주시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좀 저는 명확하게 됐거든요. 그러게요. 정말 뭐 비유라든가 이런 것들도 너무 정확하시고 그러니까 네. 그냥 김현종 본부장님 말씀만 들으면은 그냥 바로 다 이해가 됩니다. 네. 야구 경기 실컷 하고 왔는데 왜 축구 경기 해설을 안 하냐고 그러면은
아니 권순욱 대표님께서 이 예. 김현종 본부장님 한번 인터뷰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열심히 섭외 중입니다. 아 왠지 두 분이 같이 네. 인터뷰하면 정말 분위기가 대박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네. 김현정 본부장님 쓴 이 김현정 한미 FTA를 네. 말하다 이 책 정말 재밌게 잘 읽었거든요. 이 책이 한 400페이지짜리거든요. 아유. 400페이지짜리인데 정말 술술술술 잘 읽힙니다. 네. 이걸 읽으면 한미 FTA 추진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이란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네. 그리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분을 발탁을 해가지고 완전 적극적으로 진짜 네. 예 미셨거든요. 네. 진짜 그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이 키워놓은 인물이에요. 이분 자체가 워낙 그릇이 좋기 때문에 네.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번에 뭐 약간 별개의 얘기인데 이번에 돌고래 이야기 했잖아요. 네. 돌고래. 그렇습니다. 이 돌고래 이야기를 최초로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네. 당시에 해수부 장관 했잖아요. 네. 해양수산부 장관 할 때 그때 해수부 상징물이 돌고래였어요. 아, 네. 그래서 항상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네. 돌고래 같은 국가가 돼야 된다. 그 돌고래가 뭐냐면은 한중 중일 중일, 예. 이 사강이라는 게 모비딕이라고 한다면 네. 거대한 고래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모비딕이 되기는 힘들 거다. 그러나 돌고래가 될 수는 있다. 네. 돌고래가 모비딕 같대 꿀리지 않는데요. 예. 그래서 그 돌고래 이야기 김현정 본부장이 하는 거 보면서 네. 대통령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돌고래 이야기가 노무현의 리더십 이야기 이 책에 있습니다. 이 책이 그렇군요. 대통령께서 쓰신 노무현의 리더십 이야기 이 책이 해수부 장관 하시고 나서 네. 그 경험 바탕으로 생각을 정리한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다시 찾아보니까 돌고래 이야기도 있고, 네. 아니 어제 인터뷰하신 걸 봤는데 네. 우리가 뭐하러 새우하냐 돌고래 하면 되지 그렇죠. 앞서 나가면 되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맞습니다. 앞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더 많은 활동을 보여주실 것 같은데 네. 기대와 동시에 참 언론은 아이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지금 이 관련한 소식은 언론은 어쨌든 한미 FTA 뒤에 뭔가 네. 환율에 대한 뭔가 이면 합의가 또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면서 또 댓글들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네. 이런 얘기만 나오면 바로 그냥 맨 첫 댓글이 환율 이야기는 왜 안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짜고 친 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휴, 나 진짜 너무 어이가 없다. 저 환율 같은 거 협의한 테이블이 따로 있습니다. 그 유명한 뭐 플라자 협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각국의 재무장관들이 모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상교섭 본부장이 내가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환율 앞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미국 애들이, 그렇군요.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통상교섭 하는데 책임이 있는 사람이지. 내가 알겠습니다. 내 책임지고 우리나라 환율 딱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은, 한국은행하고 기재부는 핫바지냐? 야, 플라자 합의 얘기하니까 정태인이 또 생각나네. 그래요? 정태인이가 우리 김현정 본부장님을 까면서 한미 FTA를 제2의 플라자 합의에 비유를 했어요. 플라자 합의가 뭐냐면은 이게 일본이 작살나게 된 계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작살난다. 한미 FTA 할 때 이 반대론자들이 맨날 떠들었던 게 뭐냐면은 완전히 금융시장에 파탄이 난다. 이거 하면서 예. 플라자 합의 이야기를 했거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좀 생각이 납니다. 정태인. 수시로 부를 거예요. 정태인, 송기호, 이혜영, 금태섭. 금태섭은 이제 별개의 문제죠. 이제는. 걔는 요 문제하고 관계없는 예. 다른. 어쨌든 아무래도 이것도 이런 방식을 이어갈 것 같아요. 언론이 갑자기 호들갑을 떨면서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냐 난리를 쳤다가 네. 지나고 오면 다 우리나라 청와대가 잘했고 정부가 잘했고 올바로 했고 네. 그래서 싹 이야기가 들어갔던 아마 진행 방향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조선일보
분들께서는 기자분들께서는 기사 쓰신 분은 다시 한번 기사를 읽어보시고 좀 제 말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김현정은 통상교섭 본부장이지 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그 직접 쓰신 기사가 굉장히 코믹해 보일 거예요. 이야기가 굉장히 웃긴다 이거. 저는 굉장히 웃기게 봤어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공인인증서가 마침내 폐지됩니다. 네네. 저는 이게 제일 속 시원합니다.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는 정말 맞습니다. 저는 이 인터넷 넷 시장의 주적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네. 자, 앞으로는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가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십니다. 많은 분들이 공인인증서 때문에 골치 아파했어요, 정말로. 네네. 자, 이제 좀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공인인증서 문제가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저도 매년 1년에 한 번씩 네. 공인인증서 갱신하느라고 하루를 꼬박 날립니다. 네. 뭐 이래저래 쓰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루를 꼬박 날리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고 예리받는다. 이게 있고요. 둘째로는 뭐가 있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저런 금융상 거래에 있어서 뭐 해킹이나 네. 뭐 거래 사고 이런 게 있으면은 공인인증서라고 말 그대로 공인된 인증이지 않습니까? 네. 이걸 썼다라고 그러면은 이 공인인증서를 제공한 금융기관 측이 면책이 돼요. 책임 범위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뭐가 되냐 하면은 이 공인인증서를 쓰는데 이런저런 해킹 툴이 들어와가지고 내 걸 해킹을 했다. 이러면은 이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금융기관이 면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진짜 골 때리는 문제거든요. 불편한 거, 첫째로는 불편한 거, 둘째로는 금융거래상의 책임 범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공인인증서를 둘러싼 엄청나게 핵심적인 문제였었는데, 그래서 공인인증서 폐지가 사실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안 돼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해 주신 거를 정리해 보면 금융기관이 보안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작업을 하고 그렇죠,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서 네. 해킹을 당했는데 공인인증서를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이 돼버린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 네.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외국은 어떻게 하느냐? 외국은 공인인증서 안 쓰잖아요. 그리고 막 그냥 원 클릭으로 뭐 해가지고 우리 그 스마트폰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 같은 경우 보면은 그냥 뭐 지문만 띵 누르고 바로 결제가 돼버린다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인인증서 안 쓰잖아요. 그러면은 외국에서는 이렇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측에서 이런 부정거래나 그 다음에 해킹이나 이런 걸 막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그러고도 털렸으면은 제대로 이쪽에서 공급자 측에서 보상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인인증서 띡 던져주고 공인인증서 절대 안 뚫려요. 걱정 마세요. 근데 만약에 공인인증서를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우회적인 수단을 통해서 만약에 털렸다. 네. 그래도 우리는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이런 믿을 수 있는 걸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 못 집니다. 이런 식의 논리들이 서로 싸워온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 공급자 측에서는 공인인증서 나온 얘기가 지금 15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이게 계속 이제 시기상조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다못해 지난번에 박근혜가 그 한송이 코튼가 백송이 코튼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천송인가? 천송이 코튼 팔아먹어야 된다고 빨리 그거 좀 해결하라고 그랬는데 다들 또 박근혜가 그렇게 지랄을 했는데도 밑에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잖아요. 네. 이게 이런 서로 간의 이해관계들이 엇갈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단 폐지라고 하는 것을 딱 내세우고 이걸로 진짜로 하겠다라고 하는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인인증서 폐지됨으로 해서 우리가 인증서 갱신하고 뭐 하고 하는데 불편하다 뿐만 아니라 네. 이 거래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한 이런 것까지 조정이 들어간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뉴스입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결국은 보안 책임을 누가 지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그동안은 사실 우리 소비자 개개인이 책임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는 은행 니들이 져라. 그 거래하는 공급자 니들이 보안 문제 다 니들이 책임져라. 이 전환점이 지금 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공인인증서를 잘 쓰고 있으신 분은 이 공인인증서, 비공인인증서가 그냥 통합된 거라서 네. 이제 그 구분이 없어지는 거라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공인인증서를 그냥 또 쓰셔도 되고 맞습니다. 그대로 유지하셔도 되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제 다양한 인증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다양한 선택권도 생기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책임도 네. 보안 책임도
기관이 져야 되는 그런 세상. 뭐 되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참 어렵게 왔네요. 요거까지 이제 맞이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상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프리즘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슈 프리즘. 최근에 가장 많이 화제가 됐던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미세먼지인데요. 아마 경험해보신, 뭐 대부분이 다 경험해보셨겠지만 정말 목도 아프고 눈도 약간 따갑고 네. 아주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고, 이거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바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환경부가 대책을 또 강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시작은 미세먼지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최근에 나온 게, 미세먼지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도 최근에 이제 이걸 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조금 놀랐는데, 네. 오히려 최근에는, 한 10년 전에 비해서 상태가 좋아졌더라고요. 2000년대 중반 때까지만 해도 뭐 60대를 이제 수치상으로 60 네. 정도였다고 그러면 지금은 46에서 48 정도로 해서 오히려 미세먼지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봅니다. 좀 놀라운데요? 예,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랬나? 옛날엔 더 심했나? 근데 옛날에는 이게 뭐 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었고, 그리고 미세먼지라고 이제 굳이 따로 이제 이런 걸 우리의 위험성을 제대로 경각하지 못해서였던 것도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예전에 그 생각이 나긴 합니다. 한창 네. 너무 스모그 매연 심해가지고 막 차량들도 문제 많다 막 이랬었던 그렇죠. 기억도 있었고, 제가 어렸을 때는 손톱에 때가 그렇게 많이 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외국에 좀 이렇게 공기 좋은 데 갔더니 때가 안 끼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리고 2001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다시 한국에 왔더니 또 때가 끼기 시작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어서 네네. 사실 그런 걸 생각해보면 미세먼지가 좀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희는 일단은 당장 너무 힘드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시각적인 문제가 큰 거죠. 예, 시각적인 문제가 큰 거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런 게 있었잖아요. 빨래를 널면, 네. 그죠? 빨래가 더러워지는. 게 맞아요. 근데 요즘 빨래를 널었을 때 어떤가 하고 사실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더러지진 않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을 닦을 때 네. 보면, 옛날에는 방을 닦으면 미세먼지가 많았을 때였잖아요. 그럼 닦으면 정말 시커멓게 이렇게 네, 나오잖아요. 맞아요. 흙먼지가. 지금은 이렇게 닦으면 그렇게 더럽지 않아요. 저는 그 자체로도 이미 미세먼지가 많이 줄어든 거 아니냐. 삶 속에서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구나. 특히 외국에서 갔다 오시면,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 예. 이제 참 많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네. 일본에서는 차를 며칠 동안 바깥에 세워놔도 차에 먼지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 하시고, 일본의 하늘 같은 거 찍어 놓은 걸 보면 정말 새파란 가을 하늘 같은 하늘이 보여요. 네. 그럼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일본은 말이야, 저렇게 이제 공기가 깨끗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이게 뭐냐,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지리적 위치입니다. 일본의 생긴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본 열도가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여기 중간에 산맥이 있잖아요. 이 산맥 바깥에 이 해안가 태평양 쪽에 이제 동경 등등의 이제 네. 대도시권이 있지 않습니까? 동경 도시권이 인구가 3천만이에요. 3천만 명이 사는 도시 권역에서 당연히 오염 물질이 많으면은 한국이랑 동경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네. 그런데 산맥에서부터 밑으로 태평양 쪽으로 불어 내려가는 바람들이 그런 오염된 물질들을 한 방에 다 씻어 내려주는 이런 천혜의 위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서울 지리를 보면 분지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서울은 분지입니다. 사람들이 잘 못 느끼겠지만. 맞습니다. 실제 지형 자체는 분지이기 때문에 공기 순환이 잘 안 되는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서울 인근만 조금 벗어나 보세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뭐 조금 파주라든지 이쪽만 나가도 서울하고는 전혀 다른 하늘 색깔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럼 기본적으로 일단 지리적 위치가 우리가 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네요. 아주 큽니다. 예. 그런데 일단 그러면 네. 그 상황 안에서라도 도대체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생기냐? 일단 원인이 규명이 되면 그걸 또 줄여나갈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예. 일단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네. 미세먼지가 이런 데서 많이 나니까 이걸 없애자, 줄이자,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 환경 쪽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나마 오염을 잡는 데서 그럼 제일 쉬운 게 수질 오염, 물 오염 잡는 게 이게 제일 쉽고 그 압도적으로 어려운 게 그냥 진짜 거의 최고 난이도가 대기 오염. 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대기 오염은 일단 원인도 너무 다양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부분들도 꽤 많고 있습니다. 우리만 해도 일단 당장 중국이 원인이냐 우리 국내가 원인이냐 이런 논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근데 당연히 정답을 말하자고 그러면 둘 다 원인이죠. 둘 다? 예. 둘 다 원인인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은 그럼 몇 프로나 되고 국내는 몇 프로나 되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 계량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제가 지금 사는 데가 강화도지 않습니까? 강화도에서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면 서해가 보이고 저쪽으로 돌리면 서울 쪽이 보여요. 그러면 어떤 날은 서해 쪽이 더 뿌연 날도 있어요. 중국에서 오는 황사 쪽 이런 날이 있고 어떤 날은 보면 서울 쪽만 저기 뿌옇고 서해 쪽은 새파랗고 뭐 이런 날이 대부분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걸 보고 있자면 중국에서도 오기는 오는데 이게 얼마나 오고 그리고 그 날마다 좀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계량하기가 정확하게 얘기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책 세우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쉽지 않은 문제군요. 일단 그렇죠. 원인 자체가 어려우니까요. 그 뭐 중국의 사막이라든지 네네. 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중국 사막화가 사실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도시화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다가 일단 도시화 사막화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 흙먼지 날리는 중국 그 내륙 고원에서 여기 뭐 나무도 없고 그냥 다 흙이에요, 흙. 이게 휘몰아치면 중국 대륙 전역을 갖다 새카맣게 뒤덮죠. 이게 이제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이걸 막는 방법은 뭐냐 하면 사막을 숲으로 만드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중국 사막에다가 나무 심기 운동하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도 옛날부터 했었어요. 제가 그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해마다 중국에다가 나무 심는 데 돈 보내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효과가 그나마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올해 2018년도에만 40만 그릇 심기로 했고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매년 40만 그릇이 했을 때 여태까지 총 400만 그릇을 심었다고. 아유, 많이 심었네요. 그래서 10년 전에 심은 나무는 지금 꽤 컸대요. 네. 거의 한 10m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크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게 다 죽은 건 아니겠는데. 게다가 또 중국 문제는 뭐냐 하면 일단 발전을 다 석탄으로 합니다. 석탄 발전이 엄청나게 많고 거기다 더 골 때린 건 얘네들 중국에서 이제 자원들이 뭐 만내 정리하는데 중국에 제일 많은 자원은 압도적으로 많은 자원이 석탄이에요. 석탄. 그래서 겨울에 난방을 석탄으로 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렇군요. 사실 근데 그래서 중국한테 책임이 있느냐라고 따져 물을 수 있는 그게 있냐, 좀 사실 어려운 게 우리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문제는 맞네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중국한테 니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할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걔네가 생산하는 게 그냥 지구상 대륙 움직임에 따라서 그냥 이게 돌아다니는 걸 어떻게 하라고. 그럼 우리가 과거에 산업 발전 시기에 무수한 공해를 내뿜었던 거. 이건 우리 누구한테 피해 줬을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또 계량해서 누구한테 보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을 향해서 무조건 우리가 니네 빽빽거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이제 러시아도 춥고 중국도 춥지 않습니까? 러시아도 당연히 겨울에 난방을 많이 하죠. 근데 러시아는 첫째로 가스로 난방을 해요. 천연가스. 천연가스가 많으니까. 게다가 러시아의 겨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화에 나오는 거. 늘 눈보라치지 않습니까? 습도가 엄청 높은 거예요. 겨울에. 그래서 미세먼지가 러시아발 미세먼지는 없어요. 근데 중국은 그 황량한 뭐 영화에서 보면 뭐 만주 개장수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저곳에 오토바이 타고 나면 뒤에 흙먼지 쫙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륙 지역이 엄청 건조한 거예요. 고비 사막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비 사막. 고비 사막이 또 높잖아요. 그리고 서쪽이 낮고. 그러니까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고비 사막 이런 데 높은 데에 있는 흙먼지가
놔둔 대로 다 밀려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중국의 책임이냐고. 아니 그 지구가 그렇게 생겨먹은 걸 어떻게 하라고. 그러네요, 정말. 야,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인 자체가 물론 이제 지금은 중국 쪽 이야기를 많이 해봤지만 네. 어쨌든 국내의 지형도 문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쪽의 어떤 지형도 문제. 그렇죠. 정말 지구가 생겨먹은 게 문제인데 이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자 이렇게 불투명한 원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네. 그래도 우리는 또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저 자연 환경, 지리적 환경 이런 네. 탓을 많이 했는데 그럼 뭐 포기할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저기 이제 미리 이제 지형적인 특성을 말씀을 드린 거는 그만큼 이제 원인 자체가 근본적 해결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럼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니까 손 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고 또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여튼 중국에 사막에서 이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막을 어떻게든 바꾸려고 매년 40만 원씩 나무 심고 네. 중국 정부도 자체적으로 엄청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석탄 발전소 이런 것들 갖다가 대경이 안 좋을 때 막 그 발전소 끄고 그 다음에 남방 같은 경우에도 석유나 가스 이런 걸로 좀 바꿔 나가려는 노력들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도 뭐 저기 대기 오염을 많이 발산하는 공장 같은 거 폐쇄시키고 등등의 아주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당장 서울시내 돌아다니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네. 버스가 이제 CNG 버스, 천연가스 버스라고 그렇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커요. 이것만 해서도 사실 그 대기의 질을 갖다가 꽤 많이 도움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서울시내 한복판에 엄청나게 미세먼지 많이 발산하고 있는 그 오래된 버스가 없어지는 것만 해도 이것도 크거든요. 그렇죠. 뭐 트럭이라든지 네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국에 그 우리 차량 대수가 2,200만 대? 한 2천만 대 넘어요. 2천만 대가 넘잖아요. 네. 아, 진짜 많잖아요. 많죠. 그렇다고 우리가 차를 서로 뭐 예를 들어서 차량 10부제도 네. 옛날에 10부제도 하고 요즘 미세먼지 극심한 날에는 공공기관에서 2부제. 그 2부제도 하고 네.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거에 정말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그거를 갖출 필요도 있는 거죠. 실제로 왜냐면 우리 인간이 사용하고 내뿜는 미세먼지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우리 자신한테서도 조금 찾을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중국한테 이제 사실 뭐 누구한테 다 떠넘길 수 없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한테 손 틀고 가만히 있냐? 그것도 또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안 되고. 한중 간의 공조 관계도 착실하게 또 굉장히 전격적으로 전폭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왜 중국한테 항의하지 않느냐 하는데 이거는 항의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항의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먼지한테 이거는- 항의를 어떻게 해요? 먼지한테. 이거는 중국하고 협의할 문제이고 협의의 문제다. 네, 협의할 문제고 같이 의논해서 같이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 쪽에서 어떤 오염 진원지가 있고 발생 물질이 있다 그러면 중국이 그걸 줄일 수 있는데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네, 네, 네. 그죠? 우리가 그런 조치를 한 거고 그래서 한중 정상회담 때도 미세먼지 이야기 나왔고 맞습니다. 이번에 양재치가 왔잖아요. 네. 심지어 양재치가 북중 정상회담 결과 그렇죠. 알려주러 왔는데 양재치한테도 미세먼지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걸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마치 지금 청와대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리커창 총리와 이제 면담했을 때 굉장히 주요한 의제로 맞습니다. 미세먼지 공동 저감을 딱 이야기를 했고 네. 환경부에서 같이 이렇게 뭐 조인식 같이 이렇게 협의도 하고 지금 과정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저기 리커창 총리가 만나가지고 네 네. 가지 주제로 얘기를 했어요. 그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진짜로. 정말 참 예. 청와대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일단 중국과는 저렇게 국가 차원으로 아마 협의의 문제, 그러니까 항의의 협의 문제가 문제입니다. 아니라 협의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래서 제가 이게 SNS상이라든지 뭐 댓글 이런 데서 왜 중국한테 뭐 항의를 할 말도 제대로 못하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보면 한 대 때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한번 하고 있거든요. 할 말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중국한테 따질 문제가 아니야. 근데 이걸 내셔널리즘 그러니까 저급한 민족주의를 끌고 와서 마치 우리가 중국한테 할 말 못한다는 듯이 사대주의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또 일본한테 반대 이야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 왜 민족주의적으로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민족주의적인 접근을 비판을 하면서 중국한테는 왜 안 그러면서 민족주의적으로 접근을 하고. 아유. 예? 제가 그래서 쿨게이들을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일관성이 없어. 저는 말씀해 주신 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와,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민족주의가 뭐지? 라고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을 아무 생각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는데 네. 국내 이제 환경부에서도 대책을 계속 마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일단 대책을 이제 큰 방향을 5가지 정도로 잡았고요. 네. 근데 그것보다 이제 중요한 게 뭐 방향이야 뭐 저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국제적인 공조도 하고 뭐 네. 내부적으로 이제 앞으로 향후에 과학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뭐 등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어떤 네. 대책을 세우느냐 이게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으로 나뉩니다. 단기 대책은 그야말로 응급 조치가 좀 주를 이룹니다. 미세먼지도 별로 없는 날이 있고 엄청 심한 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심한 날에는 당장 이런 거 저런 걸 딱딱딱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발전소 몇 개 끄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 이런 거 차량 이부제 이런 것들도 실시를 하고 네. 학교 같은 경우에도 좀 대책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가 이제 단기 대책이고요. 이건 네. 응급 대책이고 중요한 건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이걸 네. 줄여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장기 대책은 정말로 전면적입니다. 일단 자동차 우리 이제 대기 오염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그랬지만 네. 원인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자동차가 있겠죠. 수송 면에서 네. 수송 면에서 제일 심각한 게 그 오래된 디젤차 아닙니까? 우리도 사실 길거리에서 나가다 보면은 진짜 시커먼 연기 뿜는 디젤차들 보면 깝깝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 계속 조기 폐차 시켜 나가도록 보조금 같은 거 계속 주고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안 합니다만 그 일본이나 네.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는 네네. 시내 도심부에 들어올 때 오래된 디젤차를 아예 출입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난리 날 겁니다. 그렇죠. 사회주의 네. 사회주의 하냐 막 그럴 거야 아마. 아이고. 그게 네. 진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랄까. 서울 사대문이랑 강남대로에 1.5톤 포터 가면 안 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진짜 그런 거는 필요하거든요. 그게 필요할 수도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당장 진짜로. 서울만 하더라도 네. 제가 아까 분지 이야기 했잖아요. 네네. 아무리 공기가 돌아도 중국 책임 또 애매한 게 아까 하수장이 얘기했듯이 중국이 진짜 책임이 있다 그러면 서해 바다 쪽이 파란 하늘인데 서울이 희뿌연 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거야. 그죠? 그렇죠. 중국 책임이면 서해부터 다 희뿌여야 되거든요. 근데 서해 바다 하늘은 파란데 서울 하늘은 희뿌여요. 이게 중국 책임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서울 시내에 들어오는 오염물질을 최대한 차단하는 게 정답인 거죠. 근데 이거는 서울에 국한된 문제 대책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국적인 대책이 되려면 지금 환경부가 내놓은 저런 대책을 하나하나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 청원도 하고 어쩌고 하는데 네. 시민단체 진짜 다 깨부셔버리고 싶은 진짜 저 최열은 또 웬 삽질을 하고 앉았는지 환경단체 한 거 환경 중요해요. 네네. 중요한데 아니 그러면 지금 단박에 희뿌연 하늘이 새파랗게 바뀌냐고. 네. 중국에 항의하면은 중국이 뭐 하늘에 중국 서해안에다가 거대한 공중막을 쳐가지고 중국에 있는 고비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황사를 한반도로 못 넘어게 그렇게 차단막을 치고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맞습니다. 그렇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앉았어요 지금. 그 이제 아까 노후 디젤차 중심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발전 산업 이것도 석탄 발전 우리 아직 있거든요. 네네. 이런 거 점점 이제 바꿔 나가고 뭐 산업 중에서도 이제 미세먼지 많이 발출하는 산업 분야들도 이제 계속 개선을 시켜 나가는 네. 등등의 장기 대책들도 꾸준히 그리고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도 이런 것들이 추진되어 왔었고 그 정책들의 디테일들을 계속 채워 나가는 것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걸 종합하면 네. 사실 이 미세먼지에 관련해서는 중국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대한민국 내부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다 살펴보고 대책을 다 마련하고 맞습니다. 중국 간의 협의를 국내에는 조치를 다양하게 실시해서 좀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점차 미세먼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지가 갑자기
뚝딱하고 없어지면 참 좋겠지만 그러기는 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러나 분명히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성과도 보일 것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보면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프리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언론해부실 시간입니다. 오늘의 언론해부실은 우리 고일서 국장님 대신 권순욱 대표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예고를 해드렸죠. 네. 매주 금요일마다 이명박한테 부역했던 언론인 네. 시리즈를 하겠다고.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누구를 불러왔을까요? 누구가 이명박 굉장히 하면은 궁금합니다. 이명박과 가장 관련 있는 언론인 딱 떠오르는 분 계세요? 저는 이동관입니다. 이동관. 우리 하성주 소장이 청와대 출입 기자할 때 이동관이가 홍보수석이었죠. 홍수인가 뭐 대변인인가 아무튼 그랬을 겁니다. 예. 대변인이었나? 그렇게 네, 하여튼 하더라고. 예, 이동관입니다. 이동관. 그 이동관의 별명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다들 아시는 별명입니다. 핵관 이동관. 핵관. 핵심 관계자. 이동관. 그렇죠. 그 당시에 핵심 관계자라고 칭해지던 네. 그런 기사에 핵심 관계자가 등장하면 그게 그냥 이동관이었어요. 늘 이동관이었어요. 네. 두 번째 별명 제가 붙인 건데 네. 좀 봐줘 이동관. 좀 봐줘. 좀 네, 봐줘. 좀 봐줘. 자기가 춘천에 땅 투기하다가 걸린 게 나오니까 그거를 보도한 언론인 후배한테 전화를 해서 좀 봐줘라고 사정사정했던 이런 거 일화로. 그런 일이 또 있었군요. 네, 춘천 좀 봐줘. 이동관 네. 선수. 자, 그러면 자. 이 이동관의 칼럼, 문제가 되는 칼럼 한번 소개해 주시죠. 자, 서민 대통령의 궁궐병. 야, 이 칼럼 한번 보십시오. 2006년 8월 20일, 그러니까 우리 노무현 대통령 임기 시절이죠. 네. 서민 대통령, 그러니까 이게 서민 대통령 딱 하면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이죠. 네. 궁궐병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여론하고 민심에 우리 대통령께서 길을 닫고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점이 언제냐면 5.3일 당시 지방선거, 2006년 지방선거 이후예요. 네. 근데 당시에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선거에 한두 번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선거 한 번 이겨주기 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길게 보고 네. 역사적 안목을 갖고 정치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그 대통령님 말씀에 뭐 여당이라든지 당시 여당이라든지 네. 이런 데서 좀 비판 같은 게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뭐 그런 말씀을 좀 야 너무 종종거리지 마라, 호들갑 떨지 마라, 뭐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통령께서 이제 언론사 간부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꼽아봐라. 예. 근데 이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 이게 지금 궁궐병이라는 거예요. 궁궐병. 그러니까 민심과 여론의 길을 닫고 있다. 시켜서 우리 요즘 뭐 개샹마이 이런 말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독선과 아집으로 그냥 민심과 동떨어진 자기의 길만 가고 있다. 이 비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또 이렇게 자기가 지적해 놓고 또 자기가 답도 해요? 답도 합니다. 그 다음 보면 3년간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을 밑돈 경제 성적표, 이혼 문턱에 온 한미동맹, 파경에 이른 하늘관계, 핵실험까지 준비하는 북한과 함께 외쳐온 공허한 민족자주의 합창, 공권력 부재와 국가정책의 실종 등등등. 뭐 열거하기도 지겹다. 그러니까 국정 파탄 났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항상 궁금했는데, 네. 아니 정말 나라 곧 망할 것처럼 뭐 네. 전 언론이며 막 정말 많이 떠들어댔거든요. 네. 근데 과연 저게 진실인가요? 진짜로 봐야 돼요? 제가요. 네. 오늘 책 자꾸 소개해드리네. 이 책은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왜 냈냐면요. 네. 이 책이 온갖 지표를 이렇게 그래프로 다 정리해놨어요. 예? 하도 경제 다 파탄 났고 민생 파탄 났다고 하니까 객관적인 지표로 이야기하자 해가지고 모든 쟁점들을 이렇게 도표로 정리를 다 했어요.
청와대가 오죽 답답, 우리 대통령께서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죠. 이걸 만들라고 비서실에다가 지시를 한 거야. 만들어라. 그리고 당장 국민들이 이걸 다 보지 못해서 알지를 못하더라도 기록을 남겨야 된다. 워낙 왜곡이 심했기 네. 때문에 그 왜곡된 기록만 남으면 사실 사람들이 나중에 오해할 수 있거든요. 찾다 보면 그 왜곡된 것만 볼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이렇게 네. 책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역사적 사료들입니다. 예, 대통령님 당시에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개소리였는지를 나중에 사후적으로 우리가 깨부실 수 있잖아요. 네. 예. 자, 정말 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뭐 3년간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 야 경제 성장률 이야기하면 우리 이명박 747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 747이 이명박의 번호가 되길 좀 바랬었는데, 예, 뭐 716이 됐죠. 그러게요. 그런 거죠. 뭐 하여튼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네, 완전 거지. 당시 뭐 저 우리 성장률 그래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MF 겪고 나서 일종의 그 6.3% 급격한 다시 재성장한 것은 아니 저거 보통 위기 한번 오고 난 뒤에 다시 급격하게 튀잖아요. 네. 이제 저희 금융 위기 당시에 그죠? 네. 왜냐면은 이걸 구축 효과를 그러잖아요. 구축 효과 맞나? 아니요. 아니 저 뭐지? 뭔 효과? 금융- 기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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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요즘 대명사가 자꾸 헷갈려서. 저도입니다. 이해할 뻔했어요. 했으면 큰일 났어. 우리 엉터리 방송 됐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저효과가 생각했다가 속으로 이러고 떴잖아요. 거기서 아니요 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생각했어. 하여튼 우리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에 경제 성장을 한번 네. 보세요. 물론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약간 낮지만 음. 저 당시가 IMF 위기를 극복하고 난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때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기저효과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분도 불고 네, 그랬었죠.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안정적인 경제 관리를 해오던 시절이에요. 아니 저거 이상 어떻게 해? 그 뒤에 이명박 박근혜 몇 프로대였어? 그러니까요. 2% 3%예요. 네. 전 그. 반토막 났다고. 보면 저 지금 서프라임 그 금융위기 전 세계 네네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렇게 내려갔었을 때 좀 그 얘기도 기억이 나는 게 저 네. 당시에 그 노무현 대통령님 때 그 경제를 좀 이렇게 잘 맞습니다. 잡아놔서 그나마 우리는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건 명백한 네.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방금 나온 그 그래프 자체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에 비해서 약간 낮아요. 네. 약간 낮은데 이거가 그럼 뭐 경제 성장률 낮으니까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 디테일과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가 됩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그 네. 당시에서만 해도 선진국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선진국인 나라예요. 네. 그리고 세계 평균이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 규모도 커지고 경제도 고도화된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세계 경제는 저 개발도상국이나 전 세계 180개국을 다 포함한 거잖아. 게다가 또 이제 중국처럼 초고도 성장을 하는 국가들과 다 평균 낸 거예요. 근데 이 나라보다 낮은 게 일단 정상입니다. 선진국이라면. 예, 예. 선진국. 그렇잖아요. 미국이나 뭐 일본 보세요. 일본 계속 0이에요. 0. 20년 동안. 미국은 어때? 미국도 2% 3%고. 다 2%. 그러니까 OECD 국가들이 네. 다 2% 3%대였는데 우리나라만 그래도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나라예요. 그러고 완전 거짓말이네요. 또 저 때가 또 언제냐 하면 네. 어떤 때냐 하면 2006년도 7년도에 서프라임 뻥 터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2003, 4, 5, 6, 2년 동안에 한 3, 4년 동안에 부동산 버블이 전 세계적으로 뻥뻥뻥뻥 터지던 때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호황기였고 호황기였죠. 예. 네. 이런 호황기에 우리나라는 그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 호황기에 네. 호황기에 불을 떼는 정책이 있잖아요. 이걸 경기 하면 부양책. 예, 부양책을 쓰면 이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더 높이 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가능하죠. 얼마든지 가능한데. 근데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는 당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부동산 안정책을 쓰고 금리 인상하고 이렇게 해서 경기를 오히려 진정시키려고 하는 정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당시 경제 정책은 네. 부양책을 쓰지 않는다. 네. 인위적인. 인위적인 경제 부양 조인책 안 쓴다 예.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관리에 주력을 했고, 그래서 그 2008년 금융위기 터졌을 네. 때, 리먼 브러더스 파산이라든지 이 사태가 터졌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금융 막 갑자기 뭐 저기 아이슬란드라든지 그렇죠. 막 아일랜드 파손할 이쪽 뻔하고 난리 다녔죠. 원래 우리 와 그때 왜 저 나라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맞아요.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냐 비판했는데 그 나라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저기 남서부 그 피그스 기억하실 겁니다. 예. 포르투갈,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여기 다 작살난 게 뭐예요? 그 부동산 법을 마음껏 키웠다가 2008년도에 다 작살나 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럽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면서 독일이 겨우 지탱해 나가지고 힘든 시기를 겪어왔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에 안정적인 관리를 해놨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 그냥 그 위기가 왔는지조차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손쉽게 그냥 빠져나왔어요. 당시 전 세계에서 위기 탈출 1위, 위기 탈출 속도 1위. 그렇죠. 중국과 대한민국. 이걸 1위. 이명박 이 새끼들이 지들이 잘한 것으로 약 팔아먹고 있는데, 네. 아이, 그래, 좋아. 이거까지는 그래, 팔아먹어라. 어찌됐든. 맞습니다. 예. 뭐, 상관없는데, 중요한 거는 그 이전에 이런 토대가 있었다는 것 정도는 맞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 아, 저는 말씀해 주신 걸 들으니까 좀 불안한 게 네. 앞으로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잘 되면 북한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에 나설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진국은 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성장률이 좀 낮을 테고 네. 북한은 아직 그런 상황이니까 높을 테고 그러면 또 막 이거 남북해가지고 뭐 한국 정부는 다 뺏기고 이득은 다 북한만 얻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원론 왜곡이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또 그때 또 우리 하승주 시사경제에서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아주 신나게 놀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그 다음 뭐, 네. 이동관이 그 칼럼 조금만 더 볼게요. 네. 간단하게. 그 다음 보면 이혼 문턱에 온 한미동맹. 아이고, 야, 세상에. 이게 그 사태입니다. 2006년도에 그 원래 북핵 문제가 네. 이게 잘 진행이 되다가 그때 그 델타뱅코 아시아 금융 동결한 거. 네. 이것 때문에 북한이 그냥 그 파토 놓고 핵 개발로 가버렸잖아요. 네. 이게 왜 우리나라 책임이야? 맞습니다. 부시가 개지랄 떨어가지고 그렇게 네. 된 거지. 어? 왜 아니 대화 잘 되고 있는데 2005년도에 9.19 공동성명까지 해놓고 네. 그걸 BDA 제재 딱 들어가니까 북한 야마 돌아가지고 야마 아니, 일본어 쓴다 또 뭐 예. 그러겠네. 빡치잖아요. 그랬더니 네. 하여튼 그래 파탄 났던 거 아닙니까? 미국 그때는 부시 책임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파경이 일은 한일 관계 그거 생각나실 겁니다. 일본이 계속 독도 찍적거려가지고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특별 담화까지 독도는 역사 그렇죠. 침탈에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아, 그거 뭐 진짜 그냥 중요한 우리 소리죠. 땅이 아닙니다. 이 네. 명연설이 나온 이유가 그것 때문에 아닙니까? 네. 그리고 군에다가 일본 만약에 진짜 들어오면 격침시켜라. 그렇죠. 그 명령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파경이 일을 하는 관계 뭐 어쩌라고 이 새끼야. 아 다시 생각하니까 빡치네. 예, 하여튼 이런 칼럼을 썼는데 이동관은 여러분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2007년 이 8월 정도까지 왜냐면 그 뒤에 이명박 캠프로 갔으니까 네. 어떤 칼럼을 썼는지 기간 설정 해가지고 이동관 검색해 보십시오. 정말 개 같은 칼럼들이 주르륵 나옵니다. 저는 참 열받는 게 이때 쓴 이 칼럼이 사실 지금도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서 뭐 이를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비핵화 이게 얼마든지 어그러질 수 있고 그건 다 북한의 잘못이고 한국의 잘못이고 이런 식으로 또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런 거를 깔아두고 그렇습니다. 또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더러운데요. 예. 우리 언론 해보실 이거 준비하는데 진짜 시간과 이 노력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예.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언론 개혁의 해법은 결국은 시민들이 끊임없이 기사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비판을 하고 그래서 기자들 스스로 검열하게 만들어야 돼요. 맞습니다. 예. 자기 검열하도록 해야죠. 예. 예. 그러니까 올바른 기사를 쓸 수 있도록 좀 기자들이 네. 언론이 좀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는 이렇게 언론의 민낯을 낱낱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언론의 부실이었습니다.